여주라디오 2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 사장님 오셨습니다. 영세자영업자 박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 선배님 오셨습니다. 저도 사장살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험한 길 내갈라 그래. 험한 길을. 네, 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오시는 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요. 제가 좀 아파서 좀 쉬었습니다. 아픈 얘기 좀 잠깐 해도 되죠? 예. 요로결석이라고 있어요. 이게 몸 안에 이제 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다른 데도 많이 생기긴 하지만 대부분의 돌이 이제 그 콩팥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생긴 게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특히 여름에 생기는데, 여름에 이제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비타민 D가 생기거든요. 그럼 비타민 D가 생기면서, 근데 또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수분이 많이 배출되죠. 그러면 지금 약간 걸쭉한 상태가 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딱딱하게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서 딱딱한 돌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소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돌이 크다 보니까 그 조그만 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이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요로결석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극심한 통증 1위. 정말 죽다 살았습니까? 네, 죽다 살았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목소리도 좀 약간 처지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제가 이 수술을 어디서 받았냐면, 이거 응급실은 고려병원을 갔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뭐 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면 항상 어딜 가든 제가 이게 겁이 나서, 제가 두 번째 발병을 해서 항상 겁이 나서 가면 응급실을 알아두는데, 응급실 가면은 처방에 이제 그 링거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토 안 나게 하는 약을 이제 주사를 또 놓고, 그 다음에 그 진통제를 2방울 놉니다. 제일 센 걸로. 그래야지 그 사람이 통증이 없어져서 한 5시간, 6시간을 버텨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기계가 없어요. 그 수술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이 사람이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정말 난 죽겠는데. 그냥 겁이 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일 가까운 데가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까지 이제 또 1시간을 또 그것도 시내에 있어갖고 뭐 이렇게 막 꾸불꾸불한 데를 막 아파 죽겠는데 막 문전을 옆에 타갖고 거기를 가서 기다렸다가 또 거기서 이제 수술을 또 하고 오는 거예요. 과정이. 근데 문제는 이 병을 언제 발병하냐면 새벽 3시에 발병을 하거든요. 주로 새벽에 발병을 하나요? 네, 거의 어김없이 새벽 3시에 발병하는데, 자니까 사람들이 자면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 찌그러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관에 막히는 거예요. 돌이 내려오다가. 나무 일이라 참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새벽 3시에 막 정말 죽겠는데 응급실을 그럼 여주에 가면 여주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수술해주면, 아니면은 그냥 이동 안 하고 기다렸다가 아침에 해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또 원주를 갔다가 또 거기서 또 그 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여주에 와서 또 잘 수술이 된 사람들은 다시 입원을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돌이 되게 딱딱한가 봐요. 그냥 안 깨졌어요 또. 그래갖고 짱돌이야. 깨는 것도 다른 사람은 30분에서 40분을 깨는데 나는 1시간 10분을 깼단 말이에요. 살이라 그래요. 이 돌이 안 깨진 거야. 그래갖고서 나는 정말, 그래서 그 아픈 증상을 6일을 앓다가 돌이 자연스럽게 배출이 돼갖고 다시 나왔는데, 정말 그 좀 여주 병원들이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정말 간절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병원 시설이 너무 낙후해서, 정말 6.25 때 무슨 피난민들 병원 가보셨나요? 고려병원? 가봤죠. 네. 면회 가잖아요, 면회. 면회 가면 다. 냄새 날 것 같은. 구치구치. 그래서 무슨 아까 저희 그래서 사전에 말씀한 것 중에 무슨 이렇게 병원 새로 진단 얘기도 있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얘기 잠깐 해주시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글쎄 뭐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한 걸 가지고, 여주군의 인구가 더 많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고려병원이 현 그 부지가 그 원장이 고려대학교 부지인데, 고려대학교에서 부지를 팔지를 않으니까
그 뭐 남의 땅 위에다가 계속적인 시설 투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마 고려대학교 그 맞은편에다가 일부 구입해서 현재 있는 거 리모델링하고 또 맞은편 쪽에도 좀 병원을 좀 일부 짓고 이렇게 해갖고 좀 시설 보완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우리가 여주 라디오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다가도 이제 여성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주군 뭐 하는 거냐 보건소 뭐 하는 거냐 막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여주군에서 이제 여론이 그 이후로 여주 라디오를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몇 군데서 계속 말이 나왔어요 이게. 예. 또 군수님이 앉은 자리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보건소의 시설을 늘리느냐 아니면 기존 여성병원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 시설할 수 있는 비용을 갖다가 여주군에서 지원해 주느냐 하는 걸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되든 그 여주에 거주하는 그 임산부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아마 여주에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역시 다행이네요. 떠들면 돼요. 울어야 돼. 하여간 좀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 병원 시설의 문제, 그다음에 치료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다이렉트로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인구가 그래서 적은 데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만약 정말 위급 상황 저 같은 병 말고 저는 저도 아픈 병이지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잘못하면 뭐 이렇게 큰 사고 나는 병 같은 경우 여주 살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주 의료원이 커요? 이천 의료원이 커요? 원주 의료원이 큽니다. 원주 의료원이 커요? 원주 의료원이 원주 기독병원하고 다른 거죠. 예. 아니, 저기 터미널 저쪽 일반 시외버스 터미널 그쪽에 있고요. 제가 그러면은 두 군데 다 이용해봤는데 원주 의료원이 아니라 이천 의료원이랑 그 원주 기독병원. 기독병원이 훨씬 크죠. 원주가 인구가 얼마예요? 원주가 얼마 정도? 30만이 넘어요. 그죠? 훨씬 인구로 봐도. 근데 원주 역사가- 기독병원에 대한 인식이 워낙에 안 좋아서 사람들은 뭐 무조건 가지 말라고 아니 그러거든요. 왜냐 이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아마 의료원 사태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전국의 의료원이 거의 적자인데 흑자를 보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이천 의료원이고 이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렇고 일본 기존 병원들이랑 경쟁 체제에서 이천 의료원이 살아남는 이천 시민들이 일반 병원보다 의료원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규모 개념이 없어가지고 급할 때 왜 원주까지 가나 이천으로 가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원 설치는 어떤 뭐 규정이 있는 건가요? 이게 경기도 저 옛날에 도립병원 네. 그게 이제 의료원으로 바뀐 거예요. 도립병원이? 그래서 그 진주 의료원이 그 도지사가 폐업해버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진주가 폐업하는 것을 여주로 딱 갖고 오면 안 일반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 부분을 국유화시키거나 뭐 지자체에서 공립화시키는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뭐 할 거면 이천 의료원이 그런 방식들이 아니었나? 애초에는 도립병원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아니 계속 이천 의료원이었는데 계속 적자를 보니까 고려대학교에다 위탁 경영을 했어요. 맞아. 여주 예, 고려대병원이 근데- 없어지고 이천으로 갔다가. 근데 여주에 있는 게 그 당시에 여주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병원도 적자를 보는데 남의 거 가지고 되겠으니까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이 이제 이천으로 다 사실 여주 있는 게 옮겨가다 직원들이 그대로 다 이천 의료원을 접수해서 했는데 계속 적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탁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직접 경영을 하는데 원장을 공모한 거예요. 공모해서 이제 계획서 받아갖고 3년 계약 단위로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뭐 그때 또 이천시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어요. 거기도 이제 여기 고려병원 때처럼 건물이 굉장히 넓고 그랬는데 벌써 몇 년 전이지 한 6, 7년 전에 20억을 투자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냥 싹 병원을 갖다가 리모델링하고 원장 새로 와서 이제 의사들이 그냥 월급쟁이 의사로도 태만하던 거를 그냥 원장님이 의사들을 닥달해서 고객제 일주일에다 막 나가면서 이제 일어난 거죠. 이천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요주 라디오가 팟빵에서 186등을 축하할 일입니다. 186등 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우리. 좀만 더 땡겨서 100등 안으로 어떻게 하면 올라가 보죠. 뭐. 원인이 뭡니까, 이거 186등?
누구 이름 쓱자. 저는 이항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이름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100등 안에 들고 뭐 주나 누가 어디서? 아니, 그런 건 없지만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막 근데 이게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영화도 인기 영화 있으면은 다 글로 가서 봐서 더 커지듯이 이게 이제 인기 팟캐스트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더 많이 온다. 이 눈사람 만들어지듯이. 아니 제가 봤을 때도 지역 팟캐스트 중에 저희가 선두그룹 아닌가요? 거의 없잖아요. 뭐 그렇죠. 원주 라디오 있나요? 뭐 2천은 없는 건 확실해. 어? 야 자식들아 2천 너희 없지 우린 있어. 항상 여주가 먼저죠. 그러니까 여주가 먼저 그다음 2천 여주가 먼저 출발은 하는데 항상 또 조금 역전. 가다 보면 이천이 앞서더라고. 훅 가죠. 아, 청취자분들이 그래 의견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키로와트님 팟빵으로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업데이트되면 바로바로 청취하니깐요. 살고 있는 곳의 소식과 현안들을 팟캐스트로 듣는 즐거움이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뜨거운 여름 잘 견디시고요. 날 선선해지면 시원한 공원에서 공개 방송이라도 하시면 어떠실런지 돗자리 깔고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서 말이죠. 여주 라디오 번창하세요.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은 그 카페에는 가입을 안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 가입 안 하고 팟빵으로 듣는 분들이 꽤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150번째 카페 회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늑대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여주농구 학부모님들 참 대단하시네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네요.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의 천하무적 공무원님들 참 한심하네요. 가까이서 민원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직업인지라 자주 접하는 기회가 많은데요. 무사 안일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 듯 합니다. 기회가 되면 여주군청 최고의 부서라 할 수 있는 개발 지원과를 집중 탐방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경기도 감사받은 이후 모두 몸살이느냐고 참 힘들게 합니다. 개발 지원이 아닌 개발 제한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 그곳은 서비스 제로, 아나무인격 상담, 암튼 집중 탐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니까 한번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여주라디오의 힘찬 걸음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제보가 들어오네 이제 막. 예. 저희는 항상 제보에 굶주렸습니다. 그 사연 뭐 소식 있으면 빼고 읽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없으니까 사연이. 그래서 다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뉴스 한 가지만 해보죠. 뭐 오늘 그 청와대 비서실장 그 전 허태열 실장을 경질했습니다.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저는 이분이 아직 살아있었나? 20년 전. 아니 그 사람만이 아니라 숨은 권력의 7인회에 예. 나 이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었나 아쉽네. 김용환. 최병렬, 김용갑. 김용환은 김종필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오른팔. 아니야. 요번에 그 휴가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박근혜 대통령? 거기 저도 휴가 갖고 뭔 거제도 일이 저도 가서 그 이걸 했구나. 아버지 가는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좀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이번에 이제 비서실장 되신 분 따져보니까 이분이 유신헌법을 기초하시고 그 다음에 정수장학회 장학생 모임 상청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수장학회는 아시겠지만 박정희, 유경수 해서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를 합쳐서 그 원래는 그 부산에 있는 부산일보 그 부일장학회였죠. 부일장학회 거를 5.16 때 강제로 군인들이 뺏어갑니다. 남의 재산을 뺏어서 자기 걸로 권력을 이용해서 뺏어갔죠. 이제 권총을 들이대고 달라고 했으니까 뺏긴 거죠. 그래서 정수장학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장학생들은 거의 비밀처럼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누가 받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게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단단하게 결속이 돼 있고 이분들이 아마 박근혜 이번에 대통령 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정수장학회 장학생 회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초원복지국 사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주 유명한데 뭐 한번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 이 초원복집 사건이 지금 그 새누리당 의원인 그 정몽준이가 대치기 당한. 예, 맞습니다. 네, 한 건 잡았다 그래갖고
이제 터트렸었는데 그때 이제 이해창이죠. 대통령 후보가 이해창 후보 거꾸로 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권력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하고서 좋다고 터트렸는데 언론이 이해창이 김영삼 아니야.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이 그때인가요? 예, 예. 그때입니다. 아, 그랬고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몇십 년 전인지 20몇 년 전 사람입니다. 언론이 어쨌든 언론이 현대그룹 편을 안 들어주고 예. 한나 그 당시엔 당명이 민자당이었죠. 민자당, 예. 민자당 김영삼 후보. 예, 민자당 손을 들어주면서 언론이 되치기로 나갔죠. 오히려 도청의 결과는 어디 가고 과정이 누가 했냐 뭐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되치기 당한 아마 이게 정몽준이는 굉장히 그 쓰라린 예,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예. 같이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부산 지역에 있는 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앉혀놓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안기부장, 그러니까 안기부 부산지부장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김기춘하고 셋이 모여서 검사장이죠. 그러니까 셋이 모여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 이 얘기하면서 지역 감정을 건들자. 지역 감정 부추겨서 이번에 그렇지 않으면은 힘드니까 지역 감정을 드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대통령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도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청한 게 누구냐 했더니 이제 정주영 후보 쪽에서 도청을 한 걸로 막 드러났던 사건이죠. 아휴, 그만 얘기해지 뭐 다 옛날 얘기인데. 아니 뭐. 근데 이렇게 나이 먹고 이미 이거 기억력이나 있나 이거 총기도 없는 신분 이런 비서실장으로 써서 뭐 한다는 이게 거야. 두 가지가 보이는 거죠. 하나는 이 사람들 나이가 이제 정말 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은퇴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정치계에서 80에 은퇴했는데 가까운 분들이에요. 권력욕 사람의 그 권력욕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고 한 번 맛보면 그때 이 김기춘 씨가 그 말을 했어. 이 사람이 법무장관을 했었잖아요. 맛을 안 봤으면 부르지만 맛본 사람은 그 맛을 못 잊는다.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가 누렸던 그 권력에 대한 향수를 갖다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남이가는 저는 참 아쉬운 건데 우리가 남이가는 지금도 써먹어요. 국회의원 선거 때 뭐 떨어지면 영도다리에 떨어져 죽겠다느니 어쩌느니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를 아직도 써먹는데 이게 맥힌다는 거고요. 하나는 박근혜의 용병술이 보여요. 뭐냐면 박근혜가 사실 대선 전에 젊은 애들을 많이 끌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준석이 왜 젊은 애 써서 뭐 그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자처하면서 뭐 새로운적인 것처럼 막 했는데 박근혜 정권 잡고 나서 이준석이는 완전히 팽당했습니다. 흔한 보궐선거에서도 공천을 못 받을 정도로 이용가치가 다르게 뭐냐니까 젊은 애들 표가 무서우니까 젊은 애를 내세웠다가 딱 자기 되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이 80 먹은 노인 애들로다가 회귀해버리고 젊은 애들은 아직까지 뭘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냥 다 팽식해버려요. 그러니까 용도폐기 된 거죠. 근데 얘네들이 선거 때 되면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혹시나 뭔가 얻어먹을까 그 기대감을 가진다는 얘기를 참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벼드는 건데 의외로 보면은 수가 얕아요. 근데 한 가지 좀 그런 거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할 때 문재인 비서실장하고 그래도 나이 차이가 한 10살이나 5살 차이 이상은 나거든요. 그래서 야 비서실장 들어오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80 먹은 노인한테 비서실장님 모셔와라. 아니에요. 아니겠죠. 박근혜는 옛날에 대표 시절에도 나이 어린 박근혜가 지금 이제 나이 따져보면 옛날에 대표할 때 벌써 10년 전이면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남자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앞에 가서 박근혜랑 눈을 못 마주쳤어요. 박근혜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 위에 사는 법부터 배웠잖아요. 밑에서 남을 섬기는 생활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공주였으니까. 예, 왜냐면은 정치계의 입문에서도 대표 외에 뭐 부대표니 무슨 총무니 뭐 무슨 위원장이니 이런 거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그 용인술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더 웃긴 거야.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80 먹으신 분이 이거 박근혜 앞에 가서는 다 저자세가 될 수밖에 없고 박근혜는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도에 가갖고 비서실장 누가 하려니까 저도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왜 박근혜가 거기 허태를 바꿔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전국이 지금 아니, 뭐냐면 경색돼서 그런 건가? 어차피 그거든가? 저기 성추행권 때문에 황천중이 때문에 윤창중. 윤창중인가? 응. 갑자기 황씨 이름 생각났어. 황씨 누가 걸렸나? 근데 어쨌든 그 건 때문에 누군가는 물어. 왜냐면 윤창중이가 뭐 미국에서 경범죄를 되든 중범죄를 되든 이제 고소가 되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은폐하는 와중에 얘가 관련이 돼 있잖아요. 알았다. 왜 노인네들을 했더니 기력이 없어야 사고 안 칠 거 아니야. 딱 그거구만. 이 머스바 자식들은 항상 사고 치니까. 윤창중 문제 있을 때 허태열이가 거기 개입을 했었죠. 네. 그렇죠. 누군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노인네들은 이게 그렇게 쉽게 거기 뭐냐면 좋은 약 많이 먹었어. 이게 우리 근혜 공주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한국 남자들 거시기를 묽게 먹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해됐어. 7인에 좀 얘기 잠깐 해보면 그 대통령의 이제 숨은 권력이 이제 전면에 나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대선에 필요했던 사람들을 이제 좀 이렇게 그래 해봐 좀 근데 너무 짧지 않나 6개월은? 그리고 이 7인의 이 사람들이 다 옛날 그 노무현 탄핵할 때 주범들이야. 네, 맞아요. 이때 최병렬이가 대표였죠. 최병렬 대표였고요. 그죠? 얘네들이 멤버였어. 강창희가 옛날 그 하나의 멤버, 네. 지금도 남아 있는 하나의 멤버고요. 김용환은 진짜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어느 시절의 인물인지 이분은 30 때부터 예. 30 때부터 살아남아서 김영삼 때까지 간 거야. 네. 김용환은 거시기 누구야 거기 충청도에 김종필 오른팔인데. 그렇지 김종필 세대의 사람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5.16 혁명을 같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처세술이 야 어떻게 몇십 년 정권을 몇 개를 바뀌어가도 대단합니다. 살아남았다는 게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야. 김종필처럼 정말 끝까지 살아남는 건강해. 건불 10년인데 이 사람은 40년을 넘은 거야. 자민당도 네. 그 이후에 김종필 이후에 받았던 게 지금 그 김용환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인네들이 다시 나가고 하면 이거 여기 김용갑도 나왔어요. 네. 인사 적체가 돼가지고 안에 뽀짝 거릴 텐데 이거 어쩌려고 다음 선거 볼만하겠다. 아니 어차피 이 사람들은 감투는 안 쓰잖아. 그래도 거기 뭐 힘을 발휘하지 공천.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감투를 주잖아 또. 어쨌든 야. 과연 사고가 안 날지 이제 노인네라고 해요. 청경대도 나왔네. 옛날로 돌아가는 거겠죠. 옛날로 정치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앞으로 진취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 수혈이 돼갖고 자꾸 이제 조금 더 조금씩이라도 굉장히 더디게라도 발전이 돼 나가야 되는데 한순간에 그냥 다시 2000년대 그때로 다 회귀해버리는 퇴행의 역사죠. 정치라는 게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 모여서 하는 건데 이 핵심 부분에 이렇게 구시대적이기도 하고 이 구닥다리 그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무슨 정치 혁신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뭐냐면 생각 없어도 돼. 왜 수첩에 다 있으니까. 단지 외국 나갈 때 안심하고 나가려고. 한 건 더 터져봐. 개인적으로는 있는 이준석이 나왔을 때 이준석이가 방송에 와서 떠드는 거 보면 저게 여당이야 야당이야 쟤 저래도 살아남을까 정도로 겁없이 떠들었거든. 그래 제가 계속 크면은 좀 그래도 야당 내에서 조금은 바뀌겠다 했는데 끝나니까 바로 아웃되더라고. 사실은 어떻게 뭐 보면, 이준석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친구들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쪽에. 지금이야 뭐 그 보수 나팔수하고 있는 뭐 옛날에 같이 놀던 김문수가 대선 후보 1위래 지금. 지금 아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진짜 성골이네요. 그렇죠. 성골이죠. 우리나라 그러네. 근현대사의 성골들이네. 야 역시 튼튼해. 존경스러워. 대단하십니다 진짜. 3당 합당으로 약간 지방 정권의 거두들이 딱 모이면서 이들이 실제로 보면 한 2, 3년을 주물러 온 거죠. 20년 가까이 주물러 온 거죠. 김용갑이가 옛날에 흥분해갖고 쓰러져갖고 저기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남았나? 그때 쓰러졌었잖아. 흥분해가지고 국회에서 발언하다가. 하나같이 다 그 강경파들, 강경 극렬 보수.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숯골. 저는 자꾸 의심이 드는 게 정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있는 건가? 그럼 박근혜가 이렇게 해갖고 바꾼 건지 아니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실세인가? 아니면 박근혜가 실세인가? 그거 또 궁금해지는데? 그건 조금 지나보면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다 그냥 한 방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윤창중이를 세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죠. 딱 내가 봐도. 봤을 때는 지금 실세는 이거 떠든 애 윤상현이? 아니야, 이정현이. 이정현이가 제일 실세인 것 같고, 실세는 이정현이가 제일 실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창중이 꼽은 건 내 생각에는 이정현이 아니었나. 그랬더니 이정현이 사고 친 것 같아요. 제가 뭐 막 떠들었습니다. 이거 현실감 있게 살아야 되는 게 이렇게 재밌지? 이거 지금, 이거 재밌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터트릴 하나하나가 이제 기대되는 거지. 아,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20년 전에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다시 나오니까. 예. 자, 늦게 소개도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님 오셨습니다. 예. 비를 뚫고 왔습니다. 제발 마이크에 대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비를 뚫고 온 시골 기자이십니다. 일찍 왔으면 비 안 뚫고도 올 수 있었는데. 제 시간 출석률 50% 넘기기. 자, 그리고 이항진 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양진입니다. 네, 이번에도 좀 시청률, 우리 청취율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부에 손님 모셔가지고 어디 그 덕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우리 얄팍한 손님. 다음에 우리는 새마을 제일 큰 새마을 단체 힐링 캠프 이런 데도 보면은 게스트가 중년과 게스트가 살리는 거야. 노인회를 모셔야 되나 노인회? 여주군 얘기 하나만 하고 일부 마치려고 하는데요. 군청 홈페이지 오늘 제가 원래 오늘 퇴원해야 되는데 어저께 뭔 일이 있어서 어저께 퇴원했는데 그래서 막 끙끙 앓다가 오늘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를 좀 점심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관심 있게 보여지는 게 여주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 환경 영향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역 공개 이게 이제 공지가 돼 있더라고요. 공지 항목에.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 봤는데 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에 좀 관심 있게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아마 없을 테니까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때 집행위원장님 나오셔갖고 이게 가스 발전소 문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크게 저거는 안 알고 있었는데 여주까지 보니까 6km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6km요. 여주까지? 그 발전소 만들어진 데에서 여주까지 6km밖에 안 돼요. 먼 줄 알았더니 먼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그럼 어디로 이사 가야 돼? 능서로 이사 가야 돼? 대신으로 이사 가야 돼? 가남면으로 오세요. 가남이나 점동으로 가야 돼요. 양평으로 가야 돼, 양평으로. 아니에요. 양평도 지금 양평에 그 양평까지 선로가 지나가잖아. 그래? 지금 양평도 거기 난리 날 것 같은데 대신 쪽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민폐가 심한. 좀 대신면 어디에 나 대신 안 되는데 대신으로 갈까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지역 신문에서 나온 게 그 765kW 초대형 변전소 여주에 건립되나 이게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길더라도 전체를 다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진 팀장님이 한번 좀 이건 다 읽어주시죠. 예. 765kW 초대형 변전소 여주에 건립되나 한전 신경기 변전소 송전선로 건립 위한 입지 선정이 구성 착수 여주군과 군의회 대책 마련 없이 수수 방관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 우려. 한국전력공사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여주를 비롯한 이천과 양평, 광주 지역에 765kW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킬로볼트야? 뭐예요? 킬로와트. 킬로볼트인가? 킬로볼트. 볼트. 네, 765kV 신경기 초대형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여주군의 경우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지난 5월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을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받았으나 여주는 각종 중첩 주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전에 접수하곤 향후 진척 사항을 지켜보는 입장으로 수수 방관만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다 한전에선 지난해 여주군 의회를 방문해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 설명한 뒤 올해에도 몇 차례 의회를 추가 방문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음에도 군의회에서는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의 계획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보단 오히려 함구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지난 5월 28일 양평군 개군면에 수대한 쉐르빌 호텔에서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 입지 선정을 위해 여주군과 이천시, 양평군, 광주시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 자리엔 광주시 의회 의원과 광주시 이장협의회장만이 참석했을 뿐 여주와 이천 양평 지역에서는 불참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전에 따르면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동해안 원자력 발전 전력의 수도권 수송을 통한 전력 공급, 신뢰도 제고와 기존 765kV 및 345kV 송전선로 연계를 통한 전력 개통 다중화, 그리고 송 변전 설비 건설 소요 입지 최소화를 위한 국가기관 사업으로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 태백을 지나 강원 개폐소 평창군과 횡성군 경계를 있답니다. 이걸 거쳐 경기 신안성과 신가평 중간 지점인 신경기 변전소까지 이르는 약 90km 구간으로 오는 2019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전은 송전선로는 표준 양식에 따라서 550m당 송전탑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강원 개폐소에서 신경기 변전소까지 약 90km 구간에 설치되는 송전탑은 170여 기 정도로 송전탑이 설치되는 소유 면적은 1개소당 약 550m라고 평방미터라고 166평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남한강 뉴스가 25일 한전 측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계획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한전 관계자는 신경기 변전소 등 건설 계획에 대해 현재로선 후보지가 결정된 것이 없다. 광역 및 기초의원, 주민대표,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번 회의 5월 28일에 열렸던 회의 때 여주와 이천 양평에서 불참해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만큼 앞으로 이들 지자체를 방문해 참여를 위한 설득 작업을 한 후 참여도를 지켜본 후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기네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가 결정되면 의견을 존중해 해당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상황을 제외하곤 충분한 보상과 함께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합의점을 찾아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주군 관계자는 한전으로부터 입지선정위원회 착수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여주군 전 지역이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주민과 기업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립은 여주 군민에게 또 다른 규제이고 피해가 가정되기에 입지선정위원회 불참과 함께 반대 입장을 한전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주 군의회 또한 여주에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한전 관계자를 의회로 불러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며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협조에 대해 공문도 받았으나 지난번 설명 때 반대 입장을 전달했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 안성시는 한전이 오는 2018년까지 765kV 신중부 변전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후보지를 안성시 금광면 일대로 선정하자 극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 지난 7월 18일 열린 광역입지선정위원회가 충북 총원군 오창읍 기좌리 일원을 신중부변전소 건립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어 앞으로 여주군이 신경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밀양에서 굉장히 지금 크게 주민들과 싸움이 일어나서 중앙정부하고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문제가 송전탑 문제죠. 근데 송전탑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하해달라, 지하로 이제 끌어달라 그랬는데 지하를 하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양반들은 못 해준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송전선로가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송전선로를 그림을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그재그예요. 왜 지그재그냐?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 못 지나게 하는 거예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니네 말대로 하면 일자로 가야지 맞는 건데 일자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송전탑이. 그래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위에서 보면 그냥 지그재그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송전탑이. 이런 경우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상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주에서 이게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건 사실은 국내 발전소와 이게 연관이 안 될 수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인가요, 이거는? 어차피 지나가는 문제인가요? 같을 수 있던 게 예전에 저희가 처음 한번 이 문제 다룰 때 당시에 이제 이쪽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들어오면 송전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라인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기존에 있는 송전로 가지고는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부분과 그 연계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죠.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신 쪽으로 뭐 그 송전소 뭐 저기 뭐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대신 안 되는데. 어차피 그 발전하는 곳이 이제 발전소가 있으면 거기서 발전 전기를 쏴줘야 되는데 그거 연결하려면은 대신 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을 다 지나가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던데. 근데 아직 예. 다른 동네들이 발전소가 세워진다는 것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아직 이 여주군이 답답한 게 중앙 소식은 잘 알아요. 뉴스에 잘 나오니까. 여주군의 뉴스 신문을 잘 안 보니까 이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이 구두 전달밖에 없는데 구두 전달 가장 많이 하는 게 아줌마들이랑 이 연세 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뭐 정치 얘기 아니면 또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이 빨갱이 잡는 얘기만 주로 해야 되니까 정보 전달이 사실 시골에서는 안 되는 게 발전소 세워진다는 것도 모르고 그 발전소가 세워지면서 선로 전기선 때문에 위험한 거다 안 좋다 하면 안 좋은 거는 알아. 근데 얼마나 안 좋은지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안 해요 아직. 이게 닥쳐야지 아마 그때 가서 뒤늦게 이제 우리 동네에 이게 들어온대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문제가 될 듯 싶은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미 지나간 기차죠. 이장님들 다 구워 삶아놓은 상태면 상황은 끝났거든. 근데 아까 말씀 지금 그 밀양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비용 문제 부분에서 물론 그 지중화로다가 지하로다 해서 간다 그러면 비용이 초기 비용은 많이 들겠죠. 근데 초기 비용이 드는 만큼 나중에 그러한 그 통로를 그냥 땅 조금 파서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널식으로. 그런 시설들은 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전송하는 그런 용도로 잘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초기 투자가 좀 돼서 그런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중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전쟁 때 어떤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풍수해라든지 이런 재난으로부터의 어떤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중화 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 이제 한전이 비용을 적게 들이고 가자 하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이제 올라와서 보내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지그재그도 지그재그지만 여기 보면은 내용이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만약 결정이 되면 끝까지 설득하고 협력을 하고 뭐 이렇게 주민들 보상을 가지고 하겠다라면은 밀양 스타일이겠죠. 뭐 다른 데 스타일을 쓰겠어요. 어떻게 보면 배운 게 그 이거 짓인데 선전포고입니다. 이게 네, 네. 내용으로 보면 결정되면 우린 밀고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에 이 말 그 속에는 뭘 까부냐 이렇게 가만히 있어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상황을 제외하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못 옮기니까 이 계획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국가 기관 그 동력 에너지원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여기 놨다 저기로 옮기는 거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주는 이게 맥힐 수 있다는 거, 돈 좀 주면 맥힐 수 있다라는 게 문제죠. 밀양 같지 않고. 이거 받아갖고, 보상받았고, 딴 데 가서 이사가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 야, 이영진 집행위원장님 가만히 계신 말씀을 못 하세요. 여기 다 늑대들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좀. 제가 요번에 수해 조사하면서 옥천리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철탑이 하나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쪽을 증설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주 황학산 수목원 가보세요. 거기도 철탑 지나가죠. 황학산 수목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굉장히 큰 철탑이 지나가거든요. 765는 이거보다 엄청나게 큰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쪽에 제가 가서 딱 느낌이 들은 게 뭐냐면 거기는 지금 제2중부고속도로 되면서 우두산 쪽 쪼개고 나가죠. 고속도로가 이미 또 땅을 쪼갭니다. 그런 다음에 대규모 이 송전선로 지나가면서 또 땅을 또 찢어요. 그럼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가장 이게 4대 강사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땅값이 대폭락한다는 거예요. 거래가 안 돼요. 명목관이 있어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오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거기에서
암 발생률은 무조건 높아갑니다. 그리고 소리가 웅 돼가지고요. 그 소리 나죠. 예,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히 요번에 비가 많이 오면요. 귀신이야. 아니, 그 주변에 가면, 예전에 그 철탑 옆에 가가지고, 사람들 갑자기 감전사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좀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4대강 하면서 무조건 정부말을 따라라.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완전히 죽여버렸고, 그리고 북내 발전소 하면서 뭔가 시멘트만 붓고 아무거나 들어오면 발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 좀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여주 전역에다가 에펠탑을 건설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무슨 쇼를 부릴지 모를 것 같아서 저 한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실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간다는 것은 모종의 중앙정부에서 또는 압력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봤겠죠. 우리 땅으로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부터 제일 먼저 체크를 했겠고. 제가 보기엔 이게 여주에서 지금 그때 이거 박명선 의원이 위원장이라 그랬는데 발전소 유치위원장 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선로는 새로 설치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전결하려면은 지금 이 선로를 설치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동해 쪽에서 행성을 지나서 원주, 여주, 이천 이렇게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선로이기 때문에 그럼 동해에다가 네,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그게 새로 지나가는 짓는 거예요. 건가요? 네. 그게 저번에 삼척하고 막 그때 거기구나. 네,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평, 여주, 이천, 광주 다 걸치더라고. 네, 싹 지나가는데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려면 그에 적절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지금 차단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폭동 수준의 싸움이 가까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어떨 때 많이 벌어지냐면 골프장 할 때도 많이 벌어지고요.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때는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건 아주 명확해요. 이 싸움은 밀양 사건, 밀양 그쪽 얘기 들어보면 거의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론전으로 나갈 거라고. 그럼 전기 어떻게 쓸 거냐 하면서 나오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상금 많이 누리려는 돈을 목적으로 해서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몰아쳐 버리면은 입지가 확 좁아져 버리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 논리를 못 만들어내면 근데 어려운 그 거예요. 보상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일시적인 보상.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무식하게 얘기를 하면 당장 땅값이 떨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지만 향후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 100년, 200년 것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야. 한전에서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결국 그러한 정도의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전에서 말 그대로 지중화 시설로 간다든지 하면 어디서 반대를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참 이게 우리가 G20이다, G20 국가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의식 수준은 아직도 60년대, 70년대. 예전에 한전에서는 전봇 대 아무데나 꽂아놓으면 그냥 전기 가는 거야. 그 시절, 전기가 없던 시절, 그 시절에 어떤 그런 약간 뭐랄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가. 왜냐면 사실 도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 고속도로 공사 같은 걸 할 때 사실 이 기반 시설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어떤 시설 지하를 그냥 무조건 땅 까고서 우선 도로 까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안정된 기반을 사회 간접 자본을 거기다 미리 투자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선로 지중화 사업이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부분들이 대안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좀 지역을 넘는 싸움들로서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전기 공급 방식과 그다음에 전기 공급 방식의 절차 과정들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 부분들을 우리도 함께 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이게 비용이 몇 배 정도 들까요? 근데 전봇대 세우는 걸 지금 많이 들긴 엄청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게 그 원전 새로 건립하는 건설하는 원전에서 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전기 이렇게 그 아껴 쓰자 뭐 이렇게 하면서 피크 타임에 아껴 쓰자 했을 때 그 했던 전력 수요가 사실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원자력 발전소 한 2개 정도 안 돌려도 될 정도. 지금 왜냐면 그중 고장 나갖고 못 돌리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그 재밌었던 게 예. 원자력 발전소가 3개인가요? 어, 전국에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게 다운돼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속을 갖다가 가짜를 갖다 집어넣고 이것들이 그런 새끼들이 어딨어? 예, 부속을 가짜를 집어넣고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 개가 멈췄잖아요. 그럼 멈췄는데 이상 없이 그냥 잘 돌아가는 나라가 아 그러면 없어도 사실은 됐던 거잖아. 이 철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 비용 발생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개인적인 그 재정적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전기 공급 비용 자체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현저하게 그 낮게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전기 비용에 대한 측면으로서 이렇게 계상해서 그 재정 부분들을 확보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전기 요금이 동일 요금이면은 전 국민이 부담합시다. 이렇게 갖고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 구조가 다르잖아요. 일반인들이 쓰는 구조는 비싸고 산업용, 농업용은 싸게 해놨는데 이거 부담합시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산업에 지장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전기 요금 올리는 것도 부담 가능. 그렇다고 해서 산업 요금은 안 올리고 일반 요금만 올려서는 그 효과가 미미해요. 아니 근데 이미 사실은 올랐죠, 저희가 전기요금. 그 산업 요금 그 전기 요금 자체가 이게 그 평등하게 편제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나왔고 이미 전기 수급 그 방식 자체도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그 부분들을 산업용 전기들을 그 비용들을 올리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정에서 뭘 아낀다고 뭐가 해결될 수 있는 그걸 넘어선 거예요. 이미. 가장 큰 수요자가 결국 산업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산업체인데 여지껏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쟁력을 해주기 위해서 해왔지만 결국 나온 결과는 뭐냐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도 그 정규직으로 안 시켜주고 저렇게 떼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그 이게 잘못된 나라지. 대책위를 아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방향을 무조건 반대만 한다 해서는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거고 안 되죠. 대안 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중화예요? 대책위에서 나온 건?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정부에서는 이게 그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사회적 밀어붙이겠다. 공공성이 더 크다라고 결정하면 밀어붙이죠. 밀어붙여요. 그런데 지금 기존 선로를 거기에다가 이제 전봇대 하나가 있는 게 막 전봇대 10개 정도의 크기다 이렇게 뭐 상상을 하신다면 거기다 그렇게 막 만들어둘 때 주민들의 반대를 처음에 잘 못해요. 지금 수준에서는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증설하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잘 못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은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나 아니면 뭐 지역에서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뭐 고속도로 그 동료주 뭐 톨게이트 문제, 그다음에 그 천연가스 발전소 이 부분들은 어쨌든 이 자체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국민 의식이 뭐냐면 뭔가를 만들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들어오면 우린 잘 살 수 있어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 부분들은 온전하게 피해적인 측면들로서 있단 말이에요. 밀양이라는 지역이 아주 특수해가지고 그쪽에 지역 의식이 뭐 높아서 밀양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송전탑을 반대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 지역의 실제적인 재산권 침해 그리고 건강권 침해라는 부분들이 그 있다라는 부분들은 인식이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실제로 그 이게 한 번에 다 건설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건설돼 가면서도 계속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조직들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그 밀양에 말씀하셨던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그렇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은 이미 거기에 보면 지금 공사하는 게 뭐냐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 자기들이 몸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아니까 그렇게 지금 이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거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걸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서로 보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지적하셨듯이 뭐냐면은
행정에서도 사실 이게 우리가 알아서 반대할 게가 아니라 이런 모든 정보 자체가 사실 정보가 균등하게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너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미리 그것을 오히려 공개하고서 하는 게 합당한 방법이에요, 지금. 근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회의 참석 안 하는 거 말고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이 내용이 벌써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한 공유들을 지역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 정도의 사실들은 실제로 지역 주민들과 나눠질 정보다라는 여주군 소식지의 실어이지.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요. 저쪽에 뭐 저기 국내 발전소 하자 때는 뭐 사람들 모이게 갖고 하고 이거는 왜 사람들 안 모이게 하냐 이거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게 돈이 많이 든다 적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꼭 이제는 우리나라 이게 뭐냐면 이 전력 수급 체계를 지중화로 가야 된다라면은 그럼 그렇게 간다고 하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22조를 갖다가 강에다 다 해도 걱정을 하지 마. 돈이 얼마나 아니 많은 그래서 나 나라인데 그 점에 내가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돈이 아니에요. 뭐냐면 돈이 없는 게 우리나라 진짜로 우리나라는 그 산업 뭐냐면 수출 뭐냐 기업 뭐 위주로 하는 어떤 산업체들은 그 전기를 싸게 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바꿔야 되지.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뭐냐면 국내 기업들 내수 기업들 다 적자입니다. 우리나라 몇 개 큰 게 되고 뭐 수출 그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상반기 때 삼성전자가 9조 5천억을 뭐냐면 수익을 얻었더라고요. 뭐 현대전자 이런 데는 뭐 1조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뭐 법인세 깎아준다 뭐 한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돈 벌었으니까 이런 기업에서 돈을 받아내야죠. 이제는 거기 그만 깎아주고. 이게 이제 뭐 자꾸 이제 경제적인 구조로 가면 또 결국은 매한 가지 동일한 논리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 그거는 당연하다 싶으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쟤네도 또 같은 얘기에 그럴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지중화가 왜 좋냐면 우리가 강남에는 전봇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전봇대가 없어요. 보기 싫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단순히 보기 싫은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바람직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환경보전적인 면이나 미관적인 면이나 도시발전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거기 때문에 강남이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시범으로 해봤더니 좋았더라 하는 거로다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해서 그러면 일단 도시 지역에는 이미 깔린데 하기엔 너무 많이 힘드니까 이왕 선로 까는 거 그냥 돈 줘서 그냥 보상금 줘서 그냥 100원 줘서 자꾸 울면 그래 200원 줄게 300원 줄게 그런 식으로다 국민을 갖다 돈으로다가 매수하려고 들지 말고 이참에 국민들의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가 있으면 그 반대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기회가 돼서 돈이 좀 더 들어도 국민들하고 같이 가보자 하는 쪽으로 관리자들이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사실 이 기회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들을 사실 바꿔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기회고 또 이 부분들은 그나마 제가 보면 4대강 사업하고 다르게 4대강은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투자돼야 되는 문제지만 실제로 한전 이게 송전 선로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계획들만 잘 내놓으면 한전의 실제 자산이 이 부분에서도 이 자산이 되고 이 부분들은 어쨌거나 생산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잖아요. 국가의 백년대계야. 그렇죠. 이거는 그게 진짜로.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지금 여주읍에 이제 중앙통이 그 지중화 사업을 했어요. 그 지중화 거긴 전봇대가 없죠 중앙통에는 그죠? 다 밑으로 묻은 겁니다. 한전하고 이제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반반 해가지고 그때 잘했네요. 했는데 거기는 그래서 전봇대가 없어요 중앙통에는. 근데 시범 사업으로 그것도 그때 당시에 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이런 부분이 갈 때 굳이 뭐 우리 것 따로, 네 것 따로, 네 것 따로, 가스 따로, 뭐 따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러한 것을 공정으로 한다면 만약에 한전에서도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수익 사업도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려면 예를 들어 뭐 수도관을 관로를 그쪽을 통해서 관로 공급을 해줄 수 있다든지 왜냐하면 사실 터널 자체로서 어떤 생산성 그 부분을 계산해 보면 길게 보면은 결국 손해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그러한 부분이 지금 같이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며칠 전 뭐 태안반도에서 뭐 2.3 지진 나고 그랬다는데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무슨 사고가 터져가고 대형 사고 터지는 것보다는 좀 더 좀 그리고 말 그대로
뭐 땅 밑으로다가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그 밀양 같은 데도 보면 여러 가지 보면은 뭐 토지도 그 전에 그 한전 스타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딱 하면 걔네가 정하는 게 가격이 돼 버리는 그런 데다가 이미 그런 피해를 보았었던 그 전례를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러한 거를 말씀하셨던 그걸 자꾸 그 같은 일을 반복하죠. 같은 갈등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기에 더 투자하는 게 그 갈등 비용보다 비슷하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용은 보면 한 10배 더 들겠나? 지중화가? 근데 갈등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근데 사람들을 그래 그 비용 해봐야 요즘에 뭐 누구야 거기 LA 다저스가 그게 야구 게임이 우리나라에 오는 게 인공수로 오는 게 아니라 해저 터널로 온다며요. 케이블로 해저 터널로 해가지고 이제 뭘 만드는 시대야. 그러니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싸. 어쨌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부담은 될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기준으로 해서 이 건설 비용이 너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처럼 쫓아갔기 때문에 토건 중심 국가예요. 그래서 일본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 항만도 다 만들었어요. 도로 다 깔았고,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이명박이가 이제 강까지 낭비에 22조를 깔아버렸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그 지중화하면서 대규모 토목 사업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유휴 장비들을 사용하면서 또 다른 효과도 벌어질 수 건설업체들이 있는 좋아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솔깃하네요. 예, 솔깃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이거 시점을 놓치게 되면 건설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재규모 충돌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얘기는 맞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중화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위로 갈 거냐? 이것은 주민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행정당국이지.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미 끝내버려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시범 사업 좋아하니까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하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1부입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막 저희 요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내가 얘기할 거니까 잠깐. 들어가면서 한번. 잠깐. 죄송합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주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요?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고요? 이제 여주 미디어 협동조합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곳, 힘든 곳, 낮은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주 미디어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의 광고를 받으면 사실을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야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주 미디어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카페에서 여주 라디오를 검색하시고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